한국어 토크 토크. 진행해 진옥순 손전홍입니다. 오늘 중국한국 토크에선 미술과 관련된 흥미로운 중국어 단어,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수채화, 유화, 정물화 등 다양한 미술 기법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연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은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예술을 말하는데요. 미술은 타이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美术라고 합니다. 아름다울 미의 제주 술자를 씁니다. 그림과 회화는 평면 위의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회화는 작가의 주관, 미적 감각, 철학이 담긴 고도의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반면 그림은 드로잉, 일러스터 등을 포함하는 더 넓고 일반적인 표현 기법과 결과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림은 타이완에서 이렇게 말해요. 화라고 합니다. 그림 화자를 씁니다. 또 회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화라고 합니다. 그림회의 그림 화자를 씁니다. 또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유화 혹은 수채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유화란 말 그대로 기름으로 갠 물감을 사용한 그림을 뜻하며 또 수채화는 여러 가지 알료들을 물에 풀어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사실 유화와 수채화 한눈으로 보아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화의 경우는 화면이 불투명하고 이 붓자국이 확연히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수채화의 경우는 그림이 투명하면서 붓자국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화의 경우에는 물감이 마르고 나면 다른 색으로 덕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한 반면 수채화는 덕칠을 하면 할수록 색이 탁해지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수정이 거의 불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채화는 투명하고 맑은 색감이 특징이고 빛을 통과시켜 종이의 흰색을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휴대가 간편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어 야외 스케치나 여행 중에 그리기 좋은 미술 기법이죠. 수채화는 타이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水彩画라고 합니다. 물수의 채색채. 그림 화자를 씁니다. 또 유화는 기름에 알료를 섞어 만든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두꺼운 질감과 풍부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유화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고 많은 명작들이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기름에 알료를 섞어 만든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 유화는 타이완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화라고 합니다. 기름 유의 그림 화자를 씁니다. 유화, 여화와 수채화, 水彩화를 나누는 기준은 기름과 물입니다. 그런데 유화의 느낌을 내면서도 수용성 물감인 아크릴 물감이 나오면서 유화와 수채화 사이에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어요. 주인공은 바로 아크릴화입니다. 네, 이 아크릴화는 유화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나온 만큼 유화 물감보다 빨리 건조되고 냄새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채화처럼 도화지에 그리지는 않아요. 유화처럼 캔버스에 그려야 합니다. 아크릴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재료는 캔버스, 팔레트, 아크릴 물감, 물통, 또 아크릴화를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붓과 나이프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에 섞어 캔버스 표면에 발라 입체적인 질감과 텍스처를 만드는 그 특유의 꾸덕한 흰색 투명 보조제,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하면 나이프의 질감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아크릴화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이 바로 꽃 그림이에요. 꽃잎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상상하고 공방을 찾지만 사실 꽃그림 난이도가 높은 그림 중 하나인데요. 초보자라면 꽃그림보단 아무래도 풍경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을 지는 풍경이나 바다 풍경 같은 그림들 있죠? 초보자 역시 그럴듯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풍경화 그림으로서 실력을 키우고 나서 꽃이나 인물 등의 그림으로 넘어가 보세요. 네, 특히 수채화는 한 번 칠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아크릴화는 잘못 칠했다면 다시 칠해서 색이나 형태를 수정할 수 있으니 이게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채화의 투명함과 유화의 묵직한 질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레커 기반의 현대회화 기법인 아크릴화는 타이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크리화라고 합니다. 누를 압에 이길 극, 힘, 력, 그림, 화자를 씁니다. 또 이어서 정물화는 꽃, 과일,
물건 등등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은 물체를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네, 정물화라는 용어 자체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했고요. 또 정물은 고대 로마의 모자크나 폼페이 벽화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관심에만 치중했던 중세는 상대적으로 정물화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동양의 화가들은 식물과 곤충, 새들의 삶에 대한 다감한 이해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서양에서는 14세기 말경에 약간 시도되었으며 16세기에는 죽은 새와 물고기가 단독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물이 독립된 화재로 확립된 시기는 17세기로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에서 세밀 묘사의 대상이 되면서부터예요. 정물화는 특히 네덜란드에서 성행했는데 루벤스, 브르겔 등이 대표적이에요. 독립된 명칭으로 불리게 된 건 18세기 네덜란드의 학자 호브라켄에 의해서입니다. 동시대 화가인 샤르댕에 와서 고유한 성격을 지닌 예술의 하나로 격상되었고 19세기 이르러 가장 일반적인 회화의 제재가 되었죠. 네, 특히 생활의 기러물인 정물화는 그림을 시각적인 이유라나 어떤 외부 자연물의 지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외관의 창조로 보는 20세기의 새로운 미학과 더불어 20세기 예술 사조에서 특징적인 장르 하나가 되었는데요. 정물화는 타이완에서 이렇게 말해요. 징우화라고 합니다. 고요할 정의 물건, 물, 그림, 화자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물화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아닐까 싶어요. 해바라기 여러 송이가 화병에 꽂혀져 있는 모습을 고흐 특유의 임페스트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19세기 유럽 정물화의 일반적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의 정물화는 꽃이 그려지더라도 대부분 한 송이 혹은 꽃과 다른 물건이 혼재되어 있고 그중 꽃이 돋보이는 고조이거나 과일들과 그릇 혹은 화병들과 잔들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맞아요. 고흐의 해바라기는 이전 세대의 정물화에 놓여있던 그 많던 상징물들을 모두 사라지고 해바라기 꽃만 가득한 화병만 화면에 있어요. 각 해바라기 꽃의 상태를 통해 시간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고흐 이전 회화의 꽃보단 매우 직설적이죠. 고흐의 정신이 가끔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려진 이 해바라기는 노란색이 그림 전체를 지배합니다. 네, TMI로 저는 노란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네, 배경을 연한 하늘색으로 한 것도 노란 해바라기를 도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신분열증의 고흐에게는 노란색은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맞아요. 같은 해 그려진 아를포름 광장의 카페테라스에도 노란색이 지배적인 건 고흐의 정신 상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물화 중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타이완에서 이렇게 말해요. 文森梵谷的向日葵라고 합니다. 그럴문의 숲을 삶, 불경범, 굴곡, 관역척, 향할 향, 날일, 해바라기 규자를 씁니다. 예, 여기서 원센 판구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최고의 정물화 작품이죠. 샹일괴, 해바라기를 타이완에선 샹일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타이완 미술관에 가거나 또 타이완 친구들과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꼭 사용해 보세요.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꾸 수영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예, 여러분의 즐거운 미술 감상과 중국어 실력 향상을 저희 RTI에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중국어 한국어 토크, 토크 토크. 진행의 진옥순 손전홍입니다. 감사합니다.